자, 교재의 75페이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보게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은 자, 기업공개에서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상 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또 2번에 보시면은 기업공개사는 중개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중개 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어가서 양가로 3번 볼게요. 자, 기업공개사는 확인 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기업공개에서는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매수 의뢰인, 임차 의뢰인 등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자, 이 부분이 지문에 나오면은 주로 틀립니다. 주로 틀리는 이유가 어렵기 때문에 틀리는 게 아니고 그냥 주룩 읽어 넘어가기 때문에 틀립니다. 달락달락 끊어서 보면은 제일 쉬운 거예요. 자, 내용을 한번 보고 갈게요. 자, A가 갑에게 우리 집 팔아달라 중개계약이 체결됐죠. 확인 조사를 합니다. 확인 조사할 때 아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해서 하는 거 있죠. 그죠? 자,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요구할 수 있다. 자, B하고 거래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봐야 되는 게 거래 당사자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아니면은 권리를 이전하려는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B가 어떤 집에 사달라는데 이 사람 보고 집이 어떠냐 물어볼 거 아니죠. 거래 당사자가 아니고 권리를 이전하려는 의뢰인에게 자,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럼 나중에 확인 조사하고 확인 설명하고 오케이 하면은 거래계약이 체결된다 그러죠. 자, 거래계약이 체결된다. 다른 말로 중개가 완성된다 이랬어요. 그러면은 그 정빙으로서 기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 작성하고 확인설명서에 작성합니다. 자,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면은 확인설명서에 기재를 합니다. 어떤 자료를 요구했다, 어떤 자료를 주더라 이것을 기재를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법에서 A가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받았죠. 그죠? A는 반드시 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주면은 불응하면은 기업공개사는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 이건 아까 확인 조사하는 방법을 이해를 못하면은 이 문제 지문에 한번 나왔는데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아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할 수 있는 게 3개가 있었죠. 벽면 및 도배의 상태, 건축물의 내외부 시설물에 관한 상태, 일조량,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 한마디로 집 안에서 확인하는 거죠. 건물 안에서 확인하는 건데 제가 표현할 때는 집 안이라고 표현할게요. 집 안에서 확인하는 건데 안 주더라는 말이에요. 안 주면은 기업공개사가 어쭈구리 내보고 집 팔아달라고 해놓고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데 자료를 안 줘? 그러면서 집 전화로 전화를 해봅니다. 전화를 안 받아요. 집 전화로 전화하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는 말은 사람이 없다는 말이죠. 잘됐다. 13소등은 불러갖고 문 따라 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권리는 없죠. 그죠?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B에게 설명을 합니다. 어떤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주더라 설명도 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도 하고 2개 다 하면 돼요. 자,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확인 설명하는 시기가 제일 중요해요. 중개 의뢰 받았을 때 확인 설명한다 이러면 안 되는 게 기업공개사는 중개 의뢰 받았을 때 중개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죠? 중개 의뢰 받았을 때 그다음에 확인 설명하고 오케이 하면은 중개가 완성되죠. 자, 확인 설명하고 오케이 하면은 중개가 완성된다 하는 말은 확인 설명은 중개 완성되기 전에 한다, 완성되고 난 뒤에 한다. 완성되기 전에 하죠. 그럼 여기서 중개가 완성되고 난 뒤라는 말을 우리 법에서 표현하기로는 중개가 완성된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은 확인 설명은 중개 완성되기 전에 하죠. 그죠? 확인 설명하고 오케이 하면은 중개 완성된다. 그럼 결론적으로 확인 설명은 중개 완성되기 전에 한다, 중개가 완성된 때 한다.
완성되기 전에 이거 수도 없이 중개가 완성된 때 설명해야 된다라고 틀리게 수도 없이 나왔어요. 중개가 완성된 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완성되기 전에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합니까?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설명합니까? 거래 당사자에게 하는 거 아니죠. A가 우리 집 팔아달라는데 A에게 설명할 이유가 없죠.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그냥 구두로만 하면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요 지문에 나오면 같이 나올 거예요. 그럼 기업공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은 업무 정지에 해당한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한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물론 소속 공개사 위반하면은 자격 정지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중개가 나중에 나올 건데 같이 볼게요. 중개가 완성되고 나면은 거래계약서 작성합니다. 즉, 거래계약서는 중개가 완성된 때 작성한다. 그리고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 확인설명서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면은 거래계약서나 확인설명서는 중개가 완성된 때, 완성되고 난 뒤라는 말이에요.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거래계약서나 확인설명서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는 작성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중개 완성되기 전에는 작성하는 것은 위법이에요. 여기서 판례가 하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중개사무소에 와가지고 전세계약서만 작성해 주세요. 그럼 전세계약서만 작성한다는 말은 1년의 과정 거치지 않고 하는 거니까 중개 완성되기 전에 작성하는 거죠. 이건 위법이에요. 그러니까 전세계약서만 작성해 줬어요. 그런데 그 의뢰인이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대부업체 가서 돈을 빌려서 돈을 안 갚았어요. 대부업체에서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전세계약이 체결이 안 됐더라. 그래서 중개사무소에 가지고 당신이 작성한 전세계약서를 믿고 빌려주시니까 기업공개사 손해배상 해라 하는 판례도 있습니다. 자, 방금 한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답니까? 요구할 수 있답니까? 요구할 수 있다. 거래 당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권리를 이전하려는 의뢰인이 요구할 수 있다. 권리를 이전하려는 의뢰인에게 그런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러면은 취득하는 의뢰인에게 설명을 해야 된다. 확인 설명서에 기재를 해야 된다.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하고 두 개 다 해야 된다. 설명도 하고 기재 두 개 다 하는 거 절대 안 해요.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하면은 기재만 하면 돼요. 그런데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했을 때 불응했을 때 설명도 하고 기재합니다. 그러니까 B에게는 어떤 사항을 주더라 하는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항을 안 주더라 하는 것은 설명하고 두 개다가 기재를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중개 의뢰 받았을 때 설명하는 거 아니죠. 중개 의뢰 받았을 때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설명한다. 중개가 완성된 때 설명한다.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하는 거 아니죠.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그냥 구두로 설명하는 건 아니다. 그죠?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그러면은 설명을 할 때 취득하는 의뢰인에게 설명을 할 때 확인 설명서를 제시하면서 성실 정확하게 설명했다. 말이 맞는 말입니까? 안 맞는 말입니까? 자, 설명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하죠.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는 중개가 완성된 때 작성하죠. 그럼 결론적으로 설명할 때는 확인 설명서 안 나오죠. 결론적으로 확인 설명서는 설명의 근거자료에 해당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계약서 작성하고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 확인 설명서 작성해야 된다. 이 지문은 누가 보더라도 쉬운 지문인데 주로 틀리는 게 내용 똑같은 하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살짝 바꿉니다. 꼭 달락달락 끊어서 읽으면 어려운 내용은 전혀 아니에요. 이제 확인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그 확인 설명하는 내용이, 앞에 2번에 확인 설명하는 사항 쭉 나오는데, 이거는 별도로 안 보셔도 돼요. 여기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은 확인 설명서에서 나옵니다. 근데 확인 설명서 하기 전에 77페이지 판례 한번 볼게요. 자, 1번 중개계약에 따른 기업공개사 확인 설명 의무와 이에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의무는 중개의뢰인이 기업공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이 판례는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확인 설명하는 의무, 손해배상하는 의무는 기업공개사 의무죠. 중개보수를 받는 것은 기업공개사의 권리죠. 그죠? 우리 선거철에 투표하는 것은 국민들의 권리죠. 세금을 내는 것은 의무죠. 그러면은
투표 안 하면 세금 안 내도 되죠. 투표 안 했다 세금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세금은 내야 되죠. 다른 말로 권리를 이행하지 않아도 의무는 해야 되죠. 그죠? 그럼 중개보수를 받는 것은 권리다. 중개보수를 안 받았다. 권리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의무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확인 설명하는 의무, 이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자주 나옵니다. 자, 2번은 나중에 별도로 나올 거니까 다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또 이런 판례도 있어요. 기업공개사가 오늘 잔금 지급하는 날에 어떤 사정으로 잔금 지급일을 변경을 했다면은 잔금 지급하기 전에 등기부 권리관계를 새로 확인하거나 적어도 의뢰인에게 새로 확인해라고 주의를 줄 의무가 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등기부는 기업공개사 자주 떼봐야 돼요. 거래계약책이라면 등기부 적어도 몇 번은 떼보겠습니까? 자, 제일 처음에 일단 의뢰를 받았죠. 의뢰를 받으면 거기에 권리관계가 어떻는가 등기부 한번 떼봐야 되죠. 그 다음에 계약 체결하기 전에 등기부를 떼봐야 되죠. 계약 체결하기 전에. 자, 계약 체결하는 날 떼보는데 보통 우리가 이사하는 것은 주 중에 합니까? 주 말에 합니까? 주말에 해야죠. 그런데 잔금 지급일 이사를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면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잔금 지급한다? 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사는 할 수 있지만 토요일, 일요일 날 잔금 지급한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기존 매도인이 은행에 돈 빌린 게 있을 수도 있죠. 건재당 설정해야 되는데 그럼 주로 하기 전에는 건재당 말소시켜야 되죠. 그건 잔금 지급한 거 동시에 건재당 말소해야 되죠. 그죠? 또 들어오는 사람이 사는 사람이 돈 빌려가 들어올 수도 있죠. 전세 들어오면 일반적으로 요즘은 전세 자금 대출 받죠. 그죠? 전세 자금 얼마까지 대출 받습니까? 전세 자금은 80% 90%까지 대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을 빌리려면은 이 집을 살려고 돈을 빌리란다.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요? 조정구역에서는 50%입니다. 하여튼 얼마까지 받는다 하더라도 토요일, 일요일 되면은 은행에 일 안 하죠.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건재당권 못 거죠. 대출도 못 하죠. 토요일, 일요일 날은 잔금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해놓고 토요일, 일요일 날 이사 갈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 3일 전에 계약을 체결했어요. 토요일, 일요일 날 이사를 간다. 그러면은 때로는 그대로 이사 갈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입주 청소하는 경우도 있죠. 입주 청소할 때 매수인이나 임차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게 좋습니까? 안 알려주는 게 좋습니까? 비밀번호는 알려주면 안 돼요. 잔금 지급하기 전까지는 매수인가 아니죠. 그러면 청소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중개사무소에 가고 비밀번호 해갖고 문 열어줘야 돼요. 자, 문 열어주고 나중에 나올 때는 나중에 집주인이 같이 나올 수도 있고 새로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면은 청소만 하는 사람이 그냥 나올 수도 있죠. 나올 때는 반드시 중개사무소 불러가지고 확인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이런 경우는 봤어요. 한 달 있다가 입주를 합니다. 임차인인데 오늘 입주 청소를 했어요. 그럼 입주 청소할 때 중개사무소에 가고 문 열어주죠. 그 다음날 새로운 임차인이 데리는 자가 와가지고 집 좀 보러 왔습니다. 청소 잘 됐는지. 그러니까 가가지고 뭐 배치는 이쪽에 하자, 이쪽에 놓자 그래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중개사무소에서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거기 임차인은 입주 청소를 했는데 한 달 있다가 입주를 합니다. 아무나 들어와서 신발 신고 들어오면 그렇죠. 문은 열려있죠. 그죠? 문이 닫혀있는 상태는 비밀번호 수정 못하죠. 문이 열려있는 상태는 수정할 수 있죠. 수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입주할 때까지 그냥 있었으면 되는데 공교롭게도 집주인이 혹시 어떻는가 싶어서 가보니까 비밀번호가 변경이 됐어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계약금 10%밖에 안 받았어요. 잔금 지급하는 아직 자기 거죠.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죠. 누구한테 컴플레인 하겠습니까? 중개사무소에 그러겠죠.
그러니까 잔금 지급하기 전까지는 비밀번호 알려주면 안 돼요. 그리고 나중에 나오더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비밀번호를 바뀌었어요. 그죠? 반드시 중개사무소 불러가지고 문을 닫고 난 뒤에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했는데 비밀번호 누르고 안 되면은 이 사람이 비밀번호 바뀌었다는 말이죠. 그때는 바꾸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원위 지식해야 된다. 그걸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78페이지 확인 설명서 보겠습니다. 확인 설명하는 내용이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 확인 설명서에서 문제가 나와요. 자, 확인 설명서가 1, 2, 3, 4 4개가 있죠. 그런데 2, 3, 4는 안 보셔도 돼요. 1만 보시고 2, 3, 4는 비교만 하시면 돼요. 자, 주거용 건축물의 확인 설명 자료, 그다음에 기업공개사 확인 설명 의무, 실제 거래가격 신고 그냥 읽어보세요. 틀리게 나올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크게 3개 파트로 나눠지는데 1번 기업공개사 기본 확인사항, 그 다음에 2번에 기업공개사 세부 확인사항, 한 페이지 넘어가 크게 3번에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 3개로 나눠지죠. 그 다음에 이 확인 설명서가 문제가 나오는 유형이 어떻냐면은 이제 그 1번에 보면 기본 확인사항이 8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부 확인사항이 4개가 있어요. 그 중에 아무거나 내가지고 이게 기본 확인사항이냐 세부 확인사항이냐 물어보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가 그 어떤 거를 내가고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게 아까 그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오른쪽 페이지 입지 조건이죠. 도로와의 관계부터 판매 및 의료시설. 자, 요거 쭉 내가지고 입지 조건이 아닌 것은 뭐냐. 그러니까 항목을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그거 말고는 한 페이지 넘어가서 작성 방법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확인 설명서는 무조건 문제가 나오니까 꼼꼼하게 다 보셔야 돼요. 자, 1번에 대상 물건의 표시. 자, 토지 건축물 돼 있죠. 그죠? 여기까지 보시고 작성 방법에 넘어가서 81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81페이지에 작성 일반하고 세부 항목의 1번 그냥 읽어보세요. 틀리게 나올 건 아닙니다. 2번에 보시면은 자, 1번 대상 물건의 표시부터 8번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까지는 기업공개사 확인하는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자, 1번에 대상 물건의 표시 앞 페이지 가서 찾아보세요. 대상 물건의 표시부터 오른쪽 페이지에 8번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한마디로 말하면은 기본 확인 사항이죠. 그러면 다시 작성 방법에 가서 이 기본 확인 사항은 기업공개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요것만 보면은 이 뜻의 의미가 잘 안 나옵니다. 나중에 별도로 올라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밑에 3번. 자, 1번 대상 물건의 표시는 토지 대장 그리고 건축물 대장 등을 확인해서 적고 건축물의 방향은 주택의 경우는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의 방향을, 그 밖의 건축물은 주된 초기의 방향을 기준으로 남향, 북향 등 방향을 적고 그 뒤에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앞 페이지에 서식에 가서 보겠습니다. 자, 대상 물건의 표시. 아까 토지는 아까 뭘 보고 적어라? 토지 대장을 보고 적으라 그랬죠. 안에 보면은 소재지 있는데 소재지란 말은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소재 플러스 지번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지번까지는 꼭 적어야 된다. 옛날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중개대상물이 서울시 중구 명동이라고 명확하게 설명했다. 명동 전부를 사고 파는 건 아니죠. 명동 몇 번지라고 같이 들어가야 돼요. 면적, 제곱미터죠. 그죠? 지금은 평이라는 단위를 쓰게 되면은 교량법 위반으로 과태료 받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광고, 중개업을 하려면은 일단 매물을 확보를 많이 해놔야 되죠. 매물을 확보를 많이 해야 되고, 광고를 해가지고 사는 사람을 많이 불러와야 되죠. 그죠? 주로 광고할 때 어떻게 광고합니까? 중개사무소에 유리창에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거기에 지나가는 사람만 볼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지나가는 사람만 내 손님이 되는 건 아니죠. 그죠? 주로 네이버 부동산에 광고를 합니다. 그럴 때는 평이라는 단위는 애당초 안 들어갑니다. 애당초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곱미터.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제곱미터에 관한 개념이 많습니까? 평이라는 개념이 많습니까? 그래서 중개사무소 유리창에 붙일 때는 평이라는 걸 붙이면 안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67제곱미터다 해놓고 가로 열고
한 27평 정도 되겠죠. 그죠? 그냥 가로 열고 27. 요래 많이 합니다. 평이라는 말은 가능하면은 안 쓰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지목. 공부상 지목을 적고 실제 이용 상태가 다르다면 실제 이용 상태도 적어라. 이거 전부 다 토지 대장을 본다 그러죠. 틀리게 나올 건 없고. 그다음에 건축물 대장을 보고 적으래죠. 자, 준공연도, 대지 지분, 전용 면적, 대지 지분, 준공연도, 용도. 이것도 건축물 대장상 용도를 적고 또 실제 용도가 다르다면 실제 용도도 적어라. 그다음에 구조가 뭐냐면은 철근 콘크리트죠, 뭐 슬라브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오른쪽에 방향이죠. 방향은 건축물 대장에 안 나옵니다. 그럼 아까 기본적으로 대장을 보고 확인하고 대장을 보고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기획공개사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되죠. 방향은 기획공개사 직접 가서 봐야 돼요. 그런데 아까 뒤에서 봤죠, 그죠? 방향은 주택인 경우에는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을 기준으로 하고 그 밖의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 방향을 기준으로 한다. 이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몇 년도인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이후로는 몇 년도 이후로는 내진 설계 안 돼 있으면 사업계획 승인 안 내줍니다. 그러면은 그럼 내진 설계돼 있는지 없는지는 물어보면은 알 수가 있죠. 집주인에게. 내진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물어보면 주로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내진 설계 여부, 내진 능력은 뭐를 보고 기재해라? 건축물 대장을 보고 기재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옛날 집은 내진 능력 건축물 대장이 안 나오죠. 예를 들어서 5층짜리 아파트인데 굉장히 오래됐어요. 건축물 대장에 내진 능력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건축물 대장에 안 나오는 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누가 저한테 물어보던데 분명히 공부를 할 때는 건축물 대장을 보고 기재해라 그랬죠. 그죠? 건축물 대장에 안 나오는 거는 이거 어떻게 확인해야 되느냐? 확인하는 방법은 있어요. 어디 우리 그 정부 종합 사이트에 가면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까지 확인하지 마세요. 건축물 대장에 안 나오면은 해당 사항 없음 이래 적으면 돼요. 고민하지 마세요. 자, 그다음에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 여부. 위반 건축물인지는 뭘 보고 확인해라? 건축물 대장을 보고 확인해라 이 말이야. 요거 말도 안 되게 위반 건축물인지는 등기부를 보고 확인한다라고 말도 안 되게 틀린 지문으로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대상 물건의 표시는 확인 설명서 1, 2, 3, 4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권리관계 1, 2, 3, 4 다 나오겠죠. 등기부 기재상 이거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민간임대 등록 여부,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이래 있는데, 자, 민간임대 등록 여부. 자, 요거 있죠, 그죠? 한 페이지 넘어가서 작성 방법 한번 볼게요. 자, 작성 방법의 4번. 권리관계의 등기부 기재사항은 등기상 증명서를 확인해서 적는다. 당연하고. 그리고 5번에 자, 권리관계 민간임대 등록 여부는 대상 물건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인지 여부를 같은 법 60조에 따른 임대주택 정보 체계를 접속해서 확인하거나 임대인에게 확인해서 가로 안에 체크 표시를 한다.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개죠. 임대주택 정보 체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 임대인에게 확인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의무적으로 생각할 때는 임대주택 정보 체계를 통해서 확인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유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나머지는 넣을 건 없고, 그 다음에 민간임대주택인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권리 의무사항을 임차인에게 설명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임대인에게 설명한다, 임차인에게 설명한다. 권리를 취득하려는 어른에게 설명하니까 임대인이 아니고 임차인입니다. 자, 그 박스 안에 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주택으로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 가르고 재계약 시 포함한다 그러죠.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자, 같은 법 44조에 따라 임대 의무 기간 중 임대료 증액 청구는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임대차 계약 또는 임대료 정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임대료를 정액할 수 없다. 이래 되죠. 자, 실제로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5%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는데 실제로 시행령에서는 안 정해놨어요. 그럼 결론이 몇 프로를 초과할 수 없다? 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 이게 우리 상가임대차 보법에 가면은 자, 상가임대차 보법에서는 기본적으로 1년 보장하죠.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죠. 그죠?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이 10년에는 최초의 계약기간 1년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합니다. 그죠? 자, 계약갱신 요구합시다. 계약갱신 합시다 하면은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갱신 해줘야 되죠. 자, 근데 지금 월 100만 원 주고 있어요. 자, 월 100만 원 주고 있다. 근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합시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계약갱신 합시다. 월 1000만 원 내라. 하는 말은 계약갱신 안 하겠다는 말이죠.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 기간 안에는 정액할 수 있는 비율이 최고 몇 프로입니까? 5%죠. 자, 그런데 주택임대차 법에서 원래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었죠.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었는데 지금은 딱 1회 안에서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죠. 그죠? 그 안에 그때는 5%죠. 그거 말고 재계약을 할 때는 5% 적용한다 안 한다? 절대 5% 적용을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기본적으로 5% 범위 내에서 정액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한번 정액하고 났는데 1년 이내는 다시 정액할 수 없다. 주택임대차 법하고 똑같죠. 근데 제일 다른 게, 거기에 동그라미 1번 바로 위에 보면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적용됩니다 하면서 가로 열고, 재계약할 때도 포함한다 그랬죠. 그래서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 기간 중에는 재계약할 때 임대 의무 기간 중에는 재계약할 때는 언제든지 5% 적용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같은 법 4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은 임대 의무 기간 동안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 틀리게 나올 건 없다. 그죠? 자, 그러면은 다시 앞페이지 가서 서식에 한번 볼게요. 서식에 2번 권리관계는 1, 2, 3, 4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민간임대 등록 여부 이 부분은 확인설명서 1 주거용, 확인설명서 2 비주거용, 3, 4 어디에 나오겠습니까? 확인설명서 1에 나오겠죠. 그죠? 2에는 나온다 안 나온다? 2에도 나옵니다. 이거는 별도로 안 받으시면은 1에만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확인설명서 이 비주거용 건축물에는 왜 민간임대 등록 여부가 들어갈 수밖에 없느냐면은 자, 주택임대차 보법에 따라서 그 주택은 주거용으로 쓰는 거예요. 공부상 아무 상관이 없죠. 등기됐느냐 안 됐냐,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됐느냐 안 됐냐 아무 상관이 없죠. 주거용으로 쓰게 되면은 무조건 주택임대차법 적용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건축물은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죠.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데 영업용으로, 상업용으로 임대해가 빌려가지고 주거용으로 쓴다. 이거는 주택임대차법 적용을 안 받아요. 그런데 건물 주인하고 임차인이 협의를 해가지고 주거용으로 쓰겠다라고 해서 임차해가지고 주거용으로 쓰면은 주택임대차법 적용을 합니다. 그럼 지금 이 건물은 비주거용 건축물이죠. 그래도 주택임대차법 적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민간임대 등록 여부는 확인설명서 1뿐만이 아니고 확인설명서 2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이네요. 한 페이지 넘어가서 작성 방법에 제일 밑에 6번 볼게요. 자, 권리관계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는 대상 물건이 주택임대차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으로서 임차인이 있는 경우 매도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계약갱신 요건 행사 여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으면 확인에 체크 표시를 하고 해당 서류를 첨부하고 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 미확인에 체크 표시를 합니다. 자, 이 경우 주택임대차법에 따른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의무사항을 매수인에게 설명해야 됩니다. 틀리게 나올 건 없는데 당연히 매도인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매수인에게 설명한다. 자, 이래 보시고 그냥 앞 페이지에 볼게요. 자, 앞 페이지에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제 하기 전에 오른쪽 페이지 입지 조건에 먼저 보면은
도로와의 관계, 오른쪽으로 하면 접근성,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이거 입지 조건에 들어간다는 것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왼쪽 페이지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 및 거래 규제 쭉 보면은 지역, 지구, 그 다음에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 도시군 계획시설, 허가신고 구역 여부, 토기지역 여부, 그 밖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군 관리 계획, 그 밖의 이용자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제가 처음부터 쭉 읽었으니까 요게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에 해당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죠. 그죠? 기억할 수? 제가 어제 수업하는데 기억할 수 있죠? 하니까 아니요 하고 자신있게 대답하는데 이런 거는 자신있게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방금 읽은 거 전부 다 무슨 과목에서 공부합니까? 공법에서 공부하는 것은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에 해당한다. 퉁치면 되죠. 자, 그 중에서 한 페이지 더 넘어가야 되네요. 82페이지 볼게요. 자, 7번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요거는 토지 부분입니다.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는 토지니까 토지가 있는 확인설명서 1 주거용의 토지가 있죠. 비주거용에도 토지가 있죠. 토지에도 토지가 있죠.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토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1, 2, 3만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줄 끝에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시군 조례에 따라서 적고, 자, 여기 확인설명서에서 제일 많이 놓은 거예요.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뭐를 보고 적어라? 시군 조례를 보고 적고,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군 관리계획은 교육공개사 확인해서 적고, 이거는 액면 그대로만 맞는 거로 보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공무원에게 확인해서 기재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도 있죠. 교육공개사 확인해서 적는다. 요것만 맞는 거로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밖의 이용자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해서 적습니다. 가로 열고 임대차인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이래 되죠. 자, 앞에 가서 서식 한번 볼게요. 자,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 오른쪽으로 쭉 가면은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 나오죠. 그죠? 요거는 아까 뭐를 보고 적어라? 시군 조례를 보고 적어라. 그 다음에 왼쪽에 지역지구 바로 밑에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군 관리계획은 계획공개사 확인해서 적고, 나머지는 전부 다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보고 적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을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보고 적으라라고 수도 없이 틀리게 나왔어요. 요거는 시군 조례를 보고 적죠. 그죠? 또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안 적어도 된다. 아니죠.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한다. 자, 그런데 임대차인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의미가 뭐냐면은, 자,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나눕니다. 그죠? 공부에서 골치 아프게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나오는데 여기서 또 나온다? 너무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공부에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구분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토지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럼 이거는 단계적으로 내려가면서 공부를 하세요. 토지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규제를 하는 거야. 뭐를 규제하느냐? 행위를 규제하고, 건폐율을 규제하고, 용적률을 규제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봐야 되는 게 그 규제를 어디에서 하느냐? 어떤 규제를 하느냐? 그럼 어디에서 규제하느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규제를 하느냐? 유통상업지역에 주택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그럼 공부에서 공부했죠. 넘어가긴 넘어가는데 기억은 안 나죠. 이런 것들은 다 보고 외운다.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씩 생각날 때마다 나름대로 생각하세요. 유통상업지역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이죠. 제가 2달 전에 얘기해가지고 대구에서 옷 장사를 한다. 옷대로 가면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서문시장 간다는데 서문시장 가서 떼는 게 아니고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가서 뗍니다. 밤에 갑니까? 낮에 갑니까? 밤에 갑니다. 그거 가면은 밤이 낮보다 훤합니다.
그러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집에서 살림하시는 분하고 장사하시는 분하고 누가 일반적으로 목소리가 큽니까? 장사하시는 분 목소리가 크죠. 그러면은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가면은 전국에서 목소리 큰 사람들은 다 모입니다. 밤이 낮보다 환하다 그랬죠. 그럼 집에서는, 주택에서는 밤에 자야 되죠. 근데 환하고 전국에서 목소리 큰 사람 다 모인다? 시끄럽죠. 잠잘 수 있다 없다? 못 자죠. 결론적으로 유통상업 지역에 주택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식으로 하나씩 보세요. 그런 행위를 제한을 합니다. 그죠? 두 번째, 그 행위 제한은 어디에서 한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행위 제한상을 보기 위해서는 어느 지역에 어떤 거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보기 위해서는 뭐를 봐야 됩니까? 어느 지역에 뭐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를 봐야 됩니까? 누가 하는 말이 공법책을 봐야 됩니다. 이러는데 공법책 안에 물론 있죠. 그죠? 공법책에 요만큼 굉장히 두껍게 있죠. 그게 어디에서 정하느냐 하면은 국토계획법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관한 행위 제한은 국토계획법 대통령령으로 행위 제한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저기 중앙로 가면은 대중교통 전용지구라고 있죠. 대중교통 전용지구라고 공법 공부할 때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죠? 그러면은 법에서는, 즉 법률, 그 다음에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에서는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없죠. 그런데 실제로는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있죠. 그러면 지구는 뭐로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 이해됩니까? 조례로 정하는 지구를 법률로 행위 제한을 할 수 있다 없다? 만약에 법률로 행위 제한을 했어요. 지구를 또 하나 만들면 법도 바꿔야 되죠. 그래서 지구는 조례로 정하니까 지구에 대한 행위 제한은 어디에서 정한다? 조례로 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공법에서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 공부하죠. 그거는 무조건 나오죠. 그죠? 그거는 무조건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이 이렇다 제한하는 거 있죠. 두 번째 봐야 되는 게 그 제한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 제한은 마찬가지로 국토계획법 대통령령으로 제한합니다. 그 숫자 외우는 거 있죠. 그 국토계획법 대통령령에 정해 줬어요. 공법에서는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을 보기 위해서는 뭐를 봐야 된다? 국토계획법 대통령령을 봐야 되죠.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을 보기 위해서는 뭐를 봐야 했습니까? 시군조례를 봐라 그랬죠. 그럼 실무적으로는 대통령령을 봐야 됩니까? 시군조례를 봐야 됩니까? 시군조례를 봐야 되죠. 그럼 결론적으로 국토계획법이 이겼다, 공인중개사법이 이긴다. 공개사법이 이기죠. 맞죠, 그죠? 그런데도 중개사법보다 저는 공법은 죽을 똥 살 똥 공부하면서 공개사법 공부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공법 공부하는 거 5분의 1, 10분의 1만 하면은 중개사법 80점, 90점 받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이 저 법을 이긴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죠. 국토계획법에서 뭐라 했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다. 이래 됐어요.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시군조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시군조례를 봐야 되죠. 자, 시군조례를 보는데 시군조례로 정하는 범위를 여러분들이 외우는 거예요. 그거는 무조건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회에 나오면은 그거 필요하다, 필요 없다. 아무 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사람은 아니죠. 오로지 시험용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지역지구 구역을 나타내는 게 이렇게 하는데 법에서는 이런데 실무적으로는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하면은 행위 제한이 클수록 가격이 싸다, 비싸다. 여기는 못하는 게 많아요. 그럼 가격이 쌉니까, 비쌉니까? 가격이 싸죠? 행위 제한이 클수록 가격이 싸다 하는 말은 매매죠. 싸다는 말은 매매죠. 임대차인 경우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는 임대차인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한마디만 하면 될 거. 그렇게 돌고 돌아가고 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입지 조건이에요. 자, 입지 조건에 도로와의 관계, 오른쪽에 접근성,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입지 조건에 봅시다. 자, 도로와의 관계, 오른쪽에 접근성, 그 다음에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자, 실제로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여러분들 외워야 되는 게 한 문제로 딱 나온 적이 있었어요. 박스 문제를 내놓고, 몇 개를 내놓고, 입지 조건에 해당하는 몇 개고, 환경 조건에 해당하는 게 몇 개냐. 요거 두 개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요거 하기 전에 질문부터 하고 들어갈게요. 자, 공은 입지 조건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자, 이 문제가, 이 실제로 문제가 나온 거예요. 다음 중 입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공은으로 나오는데, 그전에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는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 공법에서 공은을 무슨 시설이라 합니까? 기반시설이라 하죠. 공은이 기반시설입니까? 도시군 계획시설입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은, 여자가 있는데, 결혼하기 전에 여자의 아가씨라죠. 결혼을 하면 똑같은 여자인데 아줌마로 바뀌어져. 공원은 기반시설이죠. 똑같은 공원이 있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되면은 이름이 도시군 계획시설로 바뀌어져. 도시군 계획시설 무슨 과목에서 공부한다? 공법에서 공부한다.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입지 조건에 들어가는 것 할 때 틀린 답으로 넣을 수 있는 제일 큰 게 도시군 계획시설이에요. 그거 안 들어간다, 그죠? 자, 근데 이 입지 조건은 확인 설명서 1뿐만이 아니고 2, 3도 같이 보세요. 4는 입지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 1에 들어가는 거 기억을 하시고, 2, 3에 들어가는 걸 기억을 하지 말고, 어느 게 빠진다 하는 걸 생각하세요. 자, 교육시설 학교죠. 학교 가다 집에 갑니까? 사무실에 갑니까? 집에 가죠. 판매 및 의료시설, 마트 가서 마트 가서 쌀 사고 반찬 샀다? 집에 갑니까? 사무실에 갑니까? 집에 가죠. 그러니까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은 오로지 주거용에만 있다. 비주거용, 그 다음에 토지에는 빠집니다. 자, 그 다음에 주차장. 토지 자체가 주차장이죠. 다른 말, 토지는 주차장은 별로 큰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에는 주차장도 빠진다. 자, 요거는 있는 그대로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 별로 중요한 거 아닌데, 경비실이 있느냐 없느냐, 관리 주체가 누구냐, 이래 되죠. 주거용 건축물에 경비실이 있죠. 공장에 경비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장에 경비실 있죠. 토지에 경비실이 있다 없다? 토지에 경비실이 있으면 이미 토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요거는 확인 설명서 1, 2만 들어간다. 그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비선호시설. 1km 이내 비선호시설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적어요. 근데 비선호시설 예를 들어서 주거용 건축물에 옆에 하수종말 처리시설이 들어온다? 들어오게 합니까? 못 들어오게 합니까? 뭐 비선호시설 대표적으로 냄새나고 시끄럽다 이래 보시면 되죠. 그죠? 내 공장도 시끄러워요. 내 공장만큼 시끄러운 공장, 내 공장 옆에 들어오랍니다. 이거 들어오게 할 수 있다 없다? 못 들어오게 못하죠. 다른 말로 비선호시설은 비주거용에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죠. 그죠? 토지는 비선호시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토지 위에 나중에 주거용이 들어올 수도 있죠. 주거용이 들어오면은 비선호시설이 중요하다. 그죠? 결론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선호시설은 주거용하고 토지에만 들어간다. 이건 중요한 부분입니다. 1하고 3에만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에 거래 예정 금액 등 해가지고 거래 예정 금액, 개별 공시지가, 건물 공시 가격. 자, 요까지 보시고 작성 방법에 가서 볼게요. 자, 작성 방법 8번에 자, 거래 예정 금액 등의 거래 예정 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 예정 금액을 적는다. 자, 거래 예정 금액인데 중개가 완성되고 난 이후의 예정 금액이다.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죠. 중개가 완성된 때 하는 말이 중개가 완성되고 난 이후라는 말이랑 똑같죠. 그죠? 그래서 확인 설명서에는 중개가 완성된 때, 중개가 완성되고 난 이후 이런 말은 전혀 없습니다. 자, 또 하나가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니까 거래 예정 금액이 나오죠. 자, 여기까지 보시고 밑에 12번 한번 볼게요. 자, 12번의 첫 번째 줄 끝에 중개 보수는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해라.
그러니까 실제로 의미적으로는 거래 금액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확인 설명서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거래 금액은 안 나옵니다. 전부 다 거래 예정 금액이에요. 자, 다시 8번에 올라가서 거래 예정 금액 등은 거래 예정 금액은 중개 완성되기 전 거래 예정 금액을 적고 개별 공시지가 및 건물 가격 마찬가지로 중개 완성되기 전 공시된 공시가격 또는 공시지가 또는 공시가격을 적습니다. 그런데 임대차인 경우에는 개별 공시지가 및 건물 공시가격을 생략할 수 있다. 아까 공시지가 건물 공시가격은 매매하는 기준이죠. 그래서 임대차인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자, 다시 앞에 가서 서식해 볼게요. 자, 서식에 8번에 자,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소요입니다. 이 말 자체가 일단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확인 설명은 거래 당사자가 한다, 이전하는 의뢰인이 한다, 취득하려는 의뢰인이 한다. 취득하는 의뢰인이 설명하는데 이전 조세를 설명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취득하는 조세, 취득 시 필요한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이죠. 자, 취득세, 노후자 특별세, 지방교육세 있고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대상 물건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 이건 당연합니다. 앞에 서식 작성 방법에 가서 볼게요. 자, 9번에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개가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 내용을 확인해서 적는다. 자, 중개가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 내용을 확인해서 적는다 하는 말은 이 세금은 원칙적으로 지방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취득세, 노후자 특별세, 지방교육세 중에서 지방세가 아니고 국세 하나가 있죠. 노후자 특별세는 국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임대차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래 됐어요. 자, 임대차인 경우에 취득조세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올 수가 없죠. 나올 수가 없는데 생략할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앞부분에 다른 것들은 임대차인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취득조세는 절대 생략할 수 있다가 아니고 제외한다. 이래 됐어요. 자, 다시 앞으로 가서 자, 여기까지 8번까지가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큰 2번에 기업공개사의 세부 확인사항, 9번에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이래 보시고 작성 방법 해볼게요. 작성 방법 10번에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 또는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 가로 열고 법정지상권, 유치권, 주택임대차, 보법에 따른 임대차,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및 정원수, 계약 전 소유권 변동 여부 등을 적습니다. 권리가 3개가 나오죠. 법정지상권, 유치권, 주택임대차, 보법에 따른 임대차. 공통점이 뭐가 있습니까? 등기 안 되는 권리죠. 아까 등기되는 권리는 등기부 기재사항에 권리관계를 안 해줬고 여기는 등기 안 되는 권리를 적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정원수 적고 작년에 추가되기로 계약 전 소유권 변동상 이것도 적으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정도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2호에 따른 공동주택 가로 열고 기숙사는 제외합니다. 중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되었으나 분양되지 않아 보존 등기만 마쳐진 상태인 공동주택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된다. 좋은 질문이기 때문에 지문에 나올 수는 있지만 틀리게 나올 거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하나 우리 기숙사는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 맞죠? 그런데 기숙사는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은 아니죠. 그래서 가로 열고 기숙사를 제외한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별표에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보증금, 월단위 차임액, 계약기간, 장기수선, 충당금 처리 등을 확인하고 그럼 임대차에서 중요한 건 3개가 나왔죠. 임대차에 중요한 건 임대보증금, 월단위 차임액, 계약기간 이게 중요하다 그죠? 장기수선 충당금 처리 내용을 확인해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장기수선 충당금은 누가 부담합니까? 이거는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그런데 그는 임차인은 장기수선 충당금 부담하는 거 아니죠. 그런데 관리비 낼 때 장기수선 충당금 빼고 관리비만 내면은 은행에서는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주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먼저 내죠. 임차인이 내고 나중에 이사 나갈 때 집주인이 받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임대차 기간 중에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전 소유자가 자기가 낼 장기수 충당금은 임차인에게 주고 가든지 안 그러면 매수인에게 승계를 하든지 어떤 게 처리 내용을 어떻게 되라 이거 확인해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건전항이 설정된 경우 채권 최고액을 확인해서 적습니다. 자, 채권 최고액을 확인해서 적지 절대 피담보 채무액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죠. 자, 피담보 채무액을 확인하려면 어디 가서 알아봐야 됩니까? 은행에 가서 알아봐야 되죠. 교육공개사가 자기 집도 아닌 집인데 이 집에 저당권 얼마, 건전항권 얼마 설정되어 있는데 현재 남아있는 돈, 채권 차익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면은 은행에서 알려줍니까? 안 알려줍니까? 안 알려주죠. 절대 피담보 채무액을 확인하는 게 아니고 채권 최고액을 확인해라. 여기서도 판례가 하나 있는데 채권 최고액만 확인해서 설명하면 되는데 교육공개사가 오지랖 넓게 피담보 채무액을 같이 확인해서 불러줬어요. 그게 엉터리였어요. 그럼 어린이는 그걸 믿고 계약을 체결했죠. 나중에 손해가 발생했죠. 기업공개사 손해배상 해야 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거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 밖에 경매 및 공매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는 이를 확인해서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페이지 갈게요. 자, 10번 내외부 시설물에 관한 상태. 안에 보면은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방치 및 연료 공급, 성강기, 배수, 그 밖의 시설물. 자,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 굳이 기억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자, 우리 건물을 지을 때 제일 먼저 무슨 공사입니까? 토목공사죠. 토목공사하고 그 다음에 무슨 공사한다? 건축공사입니다. 건축공사라는 게 뼈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사는 모든 공사는 다 들어갑니다. 단지 하나, 한 페이지 넘어가세요. 벽면 및 도배공사도 있어요. 벽면 및 도배의 상태는 내부 시설물에 관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요거 잘 기억하세요. 벽면 및 도배의 상태 별도로 나와 있지 내외부 시설물에 관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내외부 시설물에 관한 상태에서는 별도로 아니어도 되죠. 다만 벽면 및 도배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자, 이 중에서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부분에 한번 볼게요. 소방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 있죠. 오른쪽에 보시면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몇 개냐. 오른쪽에 깨알 같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핵심만 보면은 밑에서 두 번째 줄 중간에 아파트 가로 열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의 주택을 말한다.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인 경우만 작성한다. 자,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두 개예요. 자, 확인 설명서 1하고 2에 1하고 2에 소방 부분에 원래는 두 개다가 비상벨 들어갔어요. 비상벨. 그 다음에 비상벨하고 소화전이 들어갔습니다. 자, 두 개다가 1하고 2가 두 개다가 비상벨, 소화전이 들어갔어요. 근데 보통 집에 비상벨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 안에. 없죠? 집에 혹시 소화전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비상벨, 소화전은 확인 설명서 2로 들어가고 1에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들어갔습니다. 이 두 개 구분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 맞는 거 보세요. 주거용 건축물의 비상벨은 세부 항이상이 들어간다. 이거는 세부 항이상 맞죠? 주거용 건축물에 비상벨은 없어요. 그럼 이 지문은 틀린 거죠, 그죠? 또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이 감지기는 아파트인 경우에만 작성합니까? 아파트 외인 경우에만 작성합니까? 아파트 외죠. 쉽게 생각하세요. 아파트에는 감지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 있죠. 있는데 있다 없다 적을 필요가 없죠. 아파트 외인 주택에만 들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벽면 및 도배의 상태. 그러면은 앞 페이지에 내외 거래 예정 금액 등 한번 봅시다. 79페이지에 거래 예정 금액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의미는 거래 금액이라는 표시예요. 1, 2, 3, 4 뭐든지 거래 예정 금액 안 나오는 거 없죠. 다 나옵니다.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정리 및 세율 세금만 내는 거 없죠. 1, 2, 3, 4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도 1, 2, 3, 4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건축물의 내외부 시설물에 관한 상태는 건축물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주거용, 비주거용 1, 2만 나오는 게 맞죠. 그죠? 넘어가서 벽면 및 도배의 상태. 이것도 건축물이니까 1, 2만 나오는데 2에는 도배는 안 나와요. 벽면의 상태 이러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환경 조건.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에 들어가는 게 일조량, 소음. 중간에 가면 진동까지 같이 보셔야 돼요. 일조량, 소음, 진동. 한 단어로 생각하세요. 일조량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오로지 주거용 건축물에만 들어가죠. 그래서 이 환경 조건은 확인 설명서 1에만 들어갑니다. 1에만 들어간다. 자, 그러면은 한 페이지 넘어가서 작성 방법에 11번 보겠습니다. 82페이지에. 자, 10번 내외부 시설물 관한 상태, 11번 벽면 및 도배의 상태, 12번 환경 조건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기업공개사가 매도 또는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한 사항을 적고, 10번 내외부 시설물 관한 상태 그 밖의 시설물은 가정 자동화 시설, 즉 홈 오토메이션 등 ITU 관련 설치 여부를 적습니다. 대거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성하는 방법이 다 나왔어요. 작성하는 방법 한 페이지 앞에서 2번으로 올라가 볼게요. 자, 2번에 자, 1번 대상 물건의 표시부터 8번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까지는 하는 말은 기본 확인사항이죠. 요거는 기업 공개사 확인해서 적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어가서 10번에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 또는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적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11번에 내외부 시설물에 관한 상태, 벽면 및 도배의 상태, 환경 조건은 기업 공개사가 매도 또는 임대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해서 적는다 그랬죠. 자, 요거 가지고 요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잡으러 갑시다. 자, 확인 설명서 1이 크게 3개로 나눠지죠. 1에 기업 공개사 기본 확인사항, 2가 세부 확인사항, 3이 중개 보수가 나오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별도로 하고. 자, 기본 확인사항은 기업 공개사가 확인한 거 적으라 그랬죠. 그러면 세부 확인사항이 크게 2개로 나눠집니다. 실제 권리관계,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한마디로 등기 안 되는 권리죠. 그 다음에 2개로 나눠지는데 2개로 나눠지는 게 때 3개로 나눠집니다. 건축물의 내외부 시설물에 관한 상태, 벽면 및 도배의 상태, 일조량,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 자, 요래 나눠집니다. 그러면 실제 권리관계, 등기 안 되는 권리죠. 등기부를 보고 확인할 수 없죠. 현장에 가더라도 눈에 안 보이죠. 의뢰인에게 물어보고 적어라. 의뢰인의 고지에 의한다. 이랬어요. 아까 건축물의 내외부 시설물에 관한 상태, 벽면 및 도배의 상태, 환경 조건. 아까 한번 나왔죠. 한마디로 어디에서 확인하는 거다? 집 안에서 확인하는 거다. 직접 확인하기가 곤란하니까 요거는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가 첫 번째 나오는 문제 유형이 뭐냐면은 방금 읽은 거 어떤 거를 내가지고 기본 확인사항이냐 세부 확인사항이냐 이거 물어보는 게 기본적인 문제예요. 이 말이나 아까 기본 확인사항은 기업공개사 확인한다 그랬죠. 실제 권리관계는 의뢰인의 고지에 한다. 요거는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한다.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는 문제냐 똑같은 문제예요. 요거는 하나만 딱 보면은 모든 게 풀립니다. 자, 한마디로 비선호 시설은 집 안에 있다, 밖에 있다? 밖에 있죠. 밖에 있는 거는 직접 확인합니까? 물어봅니까? 직접 확인해야 되죠. 직접 확인한다는 말은 기본 확인사항이에요. 아까 이거 실제 권리관계 의뢰인을 고지해야 한다 그랬죠. 건축물의 내외부 시설물 등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한다. 요거를 한꺼번에 표현하면은 의뢰인에게 물어보고 적는다. 물어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물어보는 게 하나, 둘, 셋, 4개죠. 3개, 4개 연결돼요. 의뢰인에게 물어보는 4개가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직접 하는 게 기본 확인사항이에요. 그럼 다시 할게요. 비선호 시설은 집 안에 있다, 밖에 있다? 밖에 있다. 물어봐야 된다. 직접 확인한다. 직접 확인한다는 말은 기본 확인사항이다, 세부 확인사항이다. 기본 확인사항이다.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전부 다 풀렸어요. 자, 비상벨 소화전. 건물 안에 있습니까? 저 산 위에 있습니까? 건물 안에 있죠. 직접 확인한다, 물어본다. 직접 확인한다.
아니죠, 그죠? 물어봐야 되죠.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한다. 기본 항의사항이다. 세부 항의사항이다. 세부 항의사항이다. 이런 유형이 나온 첫 번째 문제가 뭐였느냐면은 다음 중 교육공개사 확인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뭐냐? 답이 비상별. 이게 나왔어요. 답이 비상별 나왔다. 비상별 나오고 난 뒤에 엄청나게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의신청이 들어갔는데 시험을 친 사람 말고는 이의신청을 못해요. 그럼 시험 치갖고 자기가 답이 틀렸다. 그럼 자기가 찾아보고 이의신청한다. 이건 말이 잘 안 맞죠. 그러니까 주로 어떻게 하느냐면은 학원에서 강의한 사람들이 이거 문제에 이의가 있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이의신청을 해라.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그대로 뺏기하고 막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거 엄청나게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갔어요. 제가 속으로 왜 이거를 이의신청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문제의 본질을 잘 몰랐다는 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비상별은 그때는 1, 2에 다 들어갔어요. 집안에 있죠. 직접 확인합니까? 아니면은 물어봅니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한 거죠. 교육공개사 확인하는 것 아니라는 말이에요. 문제의 본질을 몰라가지고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갔어요. 자, 취득시 부담을 조세 종류 및 세율. 교육공개사 확인합니까? 아니면은 물어봅니까?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매수인에게 교육공개사가 취득세를 얼마나 넣습니까? 하는 거 아니죠. 직접 확인해야 된다. 기본 확인사항이다. 세부 확인사항이다. 그러면 기본 확인사항 맞죠? 그죠? 도시군 계획시설 집안에 있다. 밖에 있다. 도시군 계획시설이 집안에 있으면 대길이죠. 밖에 있다. 직접 확인한다. 물어본다. 밖에 있는데 집 밖에 있죠. 직접 확인하죠. 직접 확인한다. 기본 확인사항이다. 세부 확인사항이다. 기본 확인사항이다. 아까 임대주택 등록 여부는 확인하는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임대주택 정보 체계를 통해서 확인하거나 임대인에게 확인한다. 의미적으로는 임대주택 정보 체계를 통해서 확인해라라고 생각해라 그랬죠. 임대주택 정보 체계를 통해서 확인한다. 물어보는 거 아니죠. 기본 확인사항이다. 세부 확인사항이다. 임대주택 정보 체계를 통해서 누가 확인해야 돼요? 교육공개사 확인해야 된다? 기본 확인사항이죠. 물어보는 거 아니다. 그죠? 내진 설계 여부, 내진 능력 물어봐서 확인할 수 있다 없다? 뭘 보고 확인해야 된다? 건축물 대장을 보고 확인해야 되죠. 건축물 대장을 보고 교육공개사 직접 확인해야 된다 하는 말은 기본 확인사항이다. 세부 확인사항이다. 기본 확인사항이다. 이제 너무 다 풀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중개 보수 부분에 80페이지 볼게요. 자,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 중개 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에서 중개 보수 실비 개 나오고 지급 시기도 작년에 추가됐어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오른쪽에 별표에 중개 보수는 시도 조례로 정한 요일에 따르거나 시도 조례로 정한 요일 한도에서 중개 의뢰인과 교육공개사가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한 요일에 따르며 여기까지는 사실 별로 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중개 보수할 때 제일 먼저 구분하는 게 주택이냐 아니냐부터 구분하죠. 주택일 때는 어디에서 정한다? 시도 조례로 정하고 주택에는 국토교통부 등으로 정한다. 그럼 시도 조례로 정한다 하는 말은 주택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는 게 주거용 건축물이다 이 말이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부가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절대 부가세 포함된 거를 본다 아니죠. 그죠? 자, 부가세가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두 개입니다. 첫 번째가 저번 주에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 방법에서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부가세를 빼고 적는데 부가세 포함해서 적는 거 딱 두 개 있죠. 공급계약, 전매계약. 요거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적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부가세 빼고 적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보수에서 부가세는 포함된 거를 본다. 별도로 받을 수 있다.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앞에 넘어가서 작성 방법 해볼게요. 12번에 중개보수 및 실비는 교육공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해서 결정한 금액을 적되 중개보수는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적는다. 절대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적는 거 아니죠. 그죠? 확인설명서는 어떤 경우에도 거래 금액은 안 나옵니다.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적고, 물론 이 거래 예정 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 예정 금액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산출 내역, 중개보수도 마찬가지로 거래 예정 금액에다가 보수율을 곱하면 되는데 임대차인 경우는 보증금 플러스 월 단위 차임액 곱하기 100으로 한다.
다만 이게 계산해서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70으로 한다. 요거는 보수할 때 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요거 가지고 확인 설명하는 부분이 이 부분에서 나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나오는 부분이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 작성하는 거 있죠. 요게 한꺼번에 같이 요거는 잠시 쉬다가 보겠습니다.